이제 뭐 조금 더. 예, 안녕하세요. 저 김현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이제 어저께 아마 한 11개 상임위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다 11시, 12시 이렇게 가까이 돼서 끝나서 조금씩들 늦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즌2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쉬다가 처음 하는 이제 자리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저도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어젯밤에 저도 12시에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최근에 국방위가 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 중심으로 좀 정리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좀 토론을 좀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고민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신 분들 소개하고 그냥 제가 사회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하지마. 깜깜해서 안 보여서. 우리 어떻게 관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세요? 지금 사회에서 활동 여러 가지 전개하고 있는데요. 정치 쪽 관심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9시 전까지는 아마 우리 의총도에서 8시 한 40분 정도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발제는 좀 핵심 위주로만 하고요. 토론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권력구조개혁의 문제입니다. 다음 제가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2007년 요랑쟁 이후로 2017년,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 촛불항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저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헌법이 작동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 작동했다는 것은 헌법 제1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노래도 부르고 했다는 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래 서구사회에서는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혁명적인 상황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혹은 아니면 시민사회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타협의 지점이 결국에 헌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게 작동하는 과정이 사회협약에 의해서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되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민주주의에서 투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두 번의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 이런 선거가 진행되는 거를 민주주의가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공고화됐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은 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바뀌는 걸 두 번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쿠데타가 일어나지도 않고 다시 반혁명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헌법 그대로 작동이 되어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 헌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하나고요. 또 우리나라 드디어 헌법이 중요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들이 그거를 견인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것도 이제 3분의 일정한 수 이상이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고, 그리고는 선거 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초의 시민의 요구로부터 발단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그 이전 87년 요랑쟁과는 또 다른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그러면 이제 질적인 건 없다. 이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살률은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10여 년 동안 1등이고,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고,
그 다음에 출생과 사망이 이미 데드 크로스가 된 지 오래됐고, 상하위 10% 소득도 전 세계 최고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지방 소멸, 특히 요즘 지방 소멸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정계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국민의힘 지방에 있는 의원들, 조혜진 의원이나 최형도 의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권 민주당의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10년이 지나면은 지역구로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그쪽 입장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혜진 의원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지역구가 5개인가요? 근데 하만 뭐 이런 되는데 4개인가요? 근데 가만 놔둬도 4개를 하나 8개를 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지방의 소멸을 막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수도권이 다 지 마음대로 할 거니까 뭐 어차피 특히 이제 주택가격 저런 거 치면은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20세가 넘으면은 좀 중간 이상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100%다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도권으로 온 친구들의 삶의 질이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그 최악의 경쟁 속에 이제 있다 보니까 결혼 뭐 이런 거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이 갈등 해결에 기제가 없고, 그게 구조적으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크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의 정치학에서는 뭐냐면 갈등을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균열 라인, 보통 계급 균열 라인, 그 서구 사회에서 그렇거든. 계급, 종교, 민족, 언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균열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가 서구 사회의 가장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800년대 말에 그게 결빙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00년대 계급 문제를 가지고 혹은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특히 유럽 사회가 결빙된다. 그걸로 딱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균열 구조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연합 정치 이런 게 가능한 게 딱 정해져 있다. 근데 지금은 유럽이 드디어 그게 크랙이 오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극우파가 막 등장하고 이러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갈등 라인이 결국 의미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지역구도하고 이념, 빨갱이냐, 북한 문제. 요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에는 갈등 라인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갈등 라인의 변화가 있느냐, 세대가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게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균열 라인과 새로운 균열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선거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느냐, 이렇게 막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 이런 와중에도 신뢰가 없어서 그 균열 라인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 갈등 해결에 기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든 합의로 하든, 합의가 돼서 그냥,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에는 이게 힘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쪽에서 밀어버려서 해결을 해왔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착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극화 문제로 귀결이 한편으로는 이제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폴 크루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뭐라 그러나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 양극화 생기는 게 아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문제적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되고 오히려 그게 더 심화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문제인데, 그 원인 결과를 따질 때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치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그 자체로 저 문제를 시장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는 기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인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본 어떤 논의의 원칙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합의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라는 점과 선출된 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세 번째가 결국에는 다양성과 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균형을 이룰 거고 이게 이제 다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선출 저 문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나 최근의 언론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 사회관계의 변화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이제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분자가 심화되는데 라이더나 이런 소위 얘기하는 4차 혁명 시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직업군들이 과연 자기를 대표할 체제를 찾을 수 있느냐. 옛날에는 노동조합이니까 노동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저게 이제 대의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누가 누구를 대표할 거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협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지만 단순 다수제, 그 다음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 단순 다수제니까 가장 최저득표라는 게 노태우였는데 오히려 노태우 때는 대통령은 그렇게 38%밖에 안 됐지만 총선도 그거밖에 못 얻어서 사당 체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결과물을 산출했던 시기가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명백 선생님 한국정치론 책을 보시면 역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던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그때였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때 많이 변했습니다. 토지공개념, 그 다음에 남북관계 기본합의서도 하고 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던져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구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까 폴 크루그만 말대로 정치가 문제인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주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실행 가능하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조를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1번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 그 다음에 행정부 독주와 독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통령제입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원래 파운딩 파더들이 논쟁을 할 때 영국의 왕이 싫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을 절대로 두지 않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강력한 어떤 주장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주를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만들었고, 그 주가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나중에 제기가 된 게 뭐냐면은 따로 주별로 할 거냐 아니면 컨페더레이션, 그러니까 모일 거냐 이걸 놓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모여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주별로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주별로 연합을 할 때 지금도 안 깨지는 게 뭐냐면 4분의 3의 주가 동일해야 되고 의원의 몇 사람 이상이 동일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소위 우리로 치면 자치와 분권을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강화시켜주고 주별로도 서브리미티를 준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럼 대통령이 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라도 이거를 이제 행정부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헌법에 의회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회가 먼저 나와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입니다.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그걸 거의 모르는데 3장인가요? 3장이 국회입니다. 4장이 행정부예요. 행정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행정부 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대통령이에요. 헌법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식 그런 헌법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예산권,
당연히 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가 없어요. 입법권이야말로 진짜 의회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이고 예산권은 예산의 편성권을 의회가 이제 정부하고 쉐어하고 있고 심의 의결권은 당연히 그냥 의결권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권도 의회에 와 있습니다. 감사원이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는 견제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의체제가 취약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권능이 취약하다. 국회가 권능이 취약하다는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은 대통령제이면서 입법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중요한 입법은 다 정부 발의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우리나라는 여당은 이름도 바뀌고 정당이 늘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당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아마 추측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정당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니까 저 정당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는 2년의 임기를 채운 당대표를 우리 당에서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한 명은 이해찬, 한 명은 추미애. 정세균까지 있구나. 정세균 최초인가요? 기억이 못 채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 때 빼고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견제 능력, 소통 기능 다 취약한 상태인데 그냥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국민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국회를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어차피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만나서 이렇게 민원을 내고 거기다가 로비를 하는 게 이 법률 바꾸거나 정책 바꾸는데 제일 빠르지. 국회의원 만나봤자 번거롭기만 하지. 나중에 되는 것도 없고 당에까지 가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도대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 면에서는 거의 관료독점 국가하고 행정부 주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점을 현재 헌정 구조상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과연 소위 대의제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의문이다. 거고요. 그 이외에 인사 문제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비례성 저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독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1%를 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단순해서 단락 한 표만 많으면 되기 때문에 투표율 연동하고 어쩌고 하면은 전체에서 어쨌든 대표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이 결국 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연합 정치, 협치, 다양성 이런 거는 거꾸로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는 게 동원이라는 개념하고 참여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우리도 지역구에서 당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당원들이 동원이 되는 것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거리에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억하는 민주당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철 신계준이 90년대 말에 했는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텐데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장하고 틀렸는데 상무위원회가 1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이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상무위원회 늦었어요. 상무위원장이 당신 다음을 바꾼다고 진짜 당신 다음에 지역위원장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안 와. 그래가지고 이철이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상무위원회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지구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장이 상무위원회 그게 안 되면 선출이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계준 의원도 쩔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방향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보시면은 전문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4.19, 60 이렇게 되고요. 촛불까지. 그다음 여기에 이제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0차
헌법 개정이 시대적 요구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분권까지.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새로운 대한민국 운영틀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거연령 18세 이하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도 헌법적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에서 지위 삭제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라서 행정부 독주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예산 법률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재량권,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 줄어듭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안에다가 부기를 뭐라고 써놓으면은 그걸 따라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는 구청장 해보고 청와대도 있어봤지만 예산 전용 이용하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다 들어갑니다. 책임정치부연이라는 말과 뭐 4년 연임제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국가원수지위 삭제 이 부분은 국가원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국은 입헌군 주제인데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상징적 구심으로서의 정치적인 통합체 그거로서의 왕과 정치적 실체로서의 대표체제의 분리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더불어서 왕과 국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영국 그 정치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의회, 더러운 거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체제가 이익관계, 더러운 이익이나 이런 걸 배분하고 싸우고 이해관계 다투면 국회에서 하는 거고 그건 원래 국회의 대표체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을 그냥 통합시키는 거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거는 국가 원수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삭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면권 그런 면에서 사면권은 왕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왕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 이런 거는 국회 권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독립성 강화 이 부분은 이제 의회 그러니까 의회 협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 스토리로 보면 우리나라 재헌헌법은 아시다시피 의원 중심제였어요. 내각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초대 국회의장 했던 이승만이 마지막 순간에 국회에서 사회를 안 보고 나는 의회 중심제 이거 통과 못해. 대통령제로 안 바꾸면 절대 사회 곳이 없어. 이렇게 개기면서 마지막에 이틀 만인가 이걸 대통령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총리 중심제로 되어 있던 그 헌정구조가 대통령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거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그 구조로 보면 웃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이거는 미국의 상원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꾼다. 그 다음에 입법권도 정부 입법권 제한하고 예산 법률주의도 도입하고 이런 고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결선 투표제를 신설하고 선거제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런 내용 중에 저는 이번 정계 특위 21대 국회 내에 저는 꼭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겁니다. 결선 투표제. 4년 중임제를 우리가 이번에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꼭 했으면 좋겠고, 그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인데, 우선은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두 번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개헌을 한다면 제일 먼저 논의가 필요한 게 감사원부터 가져오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도 감사원의 폐해를 보시면 잘 알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논의가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 국회 이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고민하면 되는데 그 중에 감사원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인데 대체로는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넘기고 직무감찰 기능은 행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때 논의할 때 결론은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체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져오려면 국회 산하 혹은 완전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독립기구로 만드는 뭐 그 두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거는 우리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형이 세 가지인데요. 독일은 독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독립형으로 되어 있고 미국은 의회 밑에 있고요. 스위스는 행정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직무감찰 이게 다 같이 이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씩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이나 국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임기가 10년, 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위원들이나 감사원의 우려 치명 국장급 이상들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모든 나라. 그래서 이제 그런 독립적인 어떤 구조를 짜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임기가 보통 보니까 하여튼 대통령보다 길게 되어 있어요. 12년, 10년 이렇게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국장이나 그 보드를 10몇 명을 한다면 3분의 1 내지는 뭐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법조인, 특정 뭐 예를 들어서 판사 경력 이상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초과 권력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산법률주의 부분이 논의고 그 다음에 상시국회로 봤을 때 예산위원 예결위 상설화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요번에 저도 예결위하고 해서 또 토론도 제가 했었는데 정계TV에서도 요걸 최근에 공청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법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40조 입법권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요 기능 이게 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너무 부족하고 행정부 공무원은 수백 명인 반면에 우리 전문위원은 달랑 한 명이 아니면 한 명, 두 명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미국은 거의 의회 소속 직원들이 한 상임위당 정당 소속이 최소 적으면 30명, 많으면 200명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좀 개편하자. 이것도 여기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동의라고 하지 말고 추천을 받으면 어떠냐. 이게 굉장히 논쟁입니다.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할 경우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책임 총리제가 가능하고 대통령과의 권한을 나누는 데 있어 기초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 책임 총리제 부분을 헌법을 뭐 저렇게까지 못 바꾸면 어떻게 좀 대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건설적 불시민제라고 해가지고 자를 수는 있는데 자르고 나서 실제로 사임하게 되는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면 다수연합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총리가 나올 때까지 전임 총리가 잘려도 계속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국회 권력을 강화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과연 어디까지가 지금 가능할까? 이게 이제 현재 우리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당면의 핵심 과제들이 아닌가 싶고 저는 저 모든 것 중에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뭐를 꼽겠냐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결선 투표 제안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두 가지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은 다른 곳에서 논의를 좀 발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더 해보더라도 저는 그래서 원칙을 원칙이라고 방향을 다양성, 분권, 협치 뭐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가 설계되고 그게 21대 국회 내에서 일부라도 초입이라도 좀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같이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주시고요. 아니면은 토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셔가지고 현재 중계특위 상황은 중계특위 어느 정도? 지금 정개특위는 구성이 되고 나서 긴 토론을 못했고요. 국정감사 기간도 사실상 쉬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조금 시작인데 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운영 개선 분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관계법이 있는데 국회 운영 부분은 간사가 전재수 위원이고 그 정치관계법은 그 소위원장이 조혜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저는 정치관계법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 그 정치관계법 부분은 논의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소위 1소위에서는 꽤 이제 아까 예산과 관련돼서 구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논의가 좀 진행이 됐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좀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아마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좀 손보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권성동 대표 있을 때 조금 보니까 권성동 대표도 지금 주호영 대표도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논의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이 모임 말고 여야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 개혁 관련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곧 재개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논의를 해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쪽은 주로 생각하는 게 비례를 줄이고 차라리 지역구를 강화하되 중대선거구제는 고민해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대체로 다수파인 것 같고요. 물론 소선거구제를 선호하지만 그런 고민인 것 같고 우리 쪽은 주로는 이제 기존 당론 플러스 이제 한쪽은 우리 기존의 당론이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니까 권역별 비례대표가 있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의 비율 문제를 고민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아예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를 같이 섞어서 고민해보는 건 어떠냐. 요 그룹이 우리 당내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정해져서 이렇게 논의가 뭐 시작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운동형에 대한 운동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제 공감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도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다. 이력이 좀 소문제 해결을 안 하고 다시 21로 갔다가 똑같이 진행이 된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까지. 이번에는 40몇 개하고 46개. 그건 마흔수가 다 봐야 되니까 소수된 팀에 이것도 하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7석 전체가 연동형의 대상이 되는데 연동형의 대상은 전체 자기의 득표율과 연동해서 봤을 때 50%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득표율을 조금 더 높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에서 득표율이 40%가 넘어가면은 비례의석 일부를 얻을 수는 있어요.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얻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연동형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의석하고 관계에서 50% 곱하기 어쩌고 계산해가지고 몇 석 하고 나면 나머지 한 40석 가까이는 제3당 아니면 제4당에 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정당들이 상당히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제 어떻습니까?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인데요. 심 대표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제 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고치자 이게 이제 주장인데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뭘 하잖아. 오히려 지난번 경우로 봤을 때 먼저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당내에서 일치가 굉장히 예, 좀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미성년자들이 또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이 함부로 주장하는 게 힘들어요. 자꾸 큰일 나는 게 저쪽은 또 미성년자를 만들 거고 우리는 또 만들기 어려워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만들어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뭐지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미성년자라는 말을 좀 하지만 유사정당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뭐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포퓰리스트도 있죠. 선거제도는 어떻게든 서로 봐야 돼요. 그 비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정개특위 계획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논의를 이제 11월 달에 11월 4일 날 대구, 11월 11일 날 광주에서 일단 공개 공청회를 일단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들도 좀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개특위가 아니고 그 정치개혁 모임이죠. 여야가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할 예정인데 그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광주 대구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의 상황 때문에 하여튼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4일 대구 2시, 3시, 11월 11일 금요일 날 3시 광주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2월 중에 아마 해외 사례 연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내년 3월 달이 지역구 획정 마감이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후년이 아니고 예. 법적으로 1월 달에는 한번 논의를 본격화해보자라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법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법은 지금 박범계 대책위원장이 일임을 받아서 대책위 이름으로 법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안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핵심 어떻게 골자는 이제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크게 보면은 감사의 내부 통제를 높인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 통제는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주로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개혁할 때처럼 내부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방법과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이런 거를 이제 명확히 해가지고 감사에 게시를 할 때의 절차 그리고 그 절차할 때의 조건과 범위 뭐 이런 대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검찰로 치면은 입건할 때 요건 같은 거 있잖아요. 입건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뭐 피의사실 공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영장주의 있잖아요. 영장을 가져야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감사원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민간인에 대해서 너무 막 10만 명 막 털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건과 절차, 방법 이런 걸 명확히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처벌 조항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 기본 구조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나 승관이가 선관위 쪽들다 보니까 선관위 현장 중선 현장은 비상임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나있죠. 근데 이 사람은 사무소 보내요. 그리고 비상임 감사위 선관위원은 더더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한테 조금씩 있는데 이걸 제어를 전혀 못해요. 아마 감사원들을 겁니다. 그 내부에서 어떻게
사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줘가지고 왜냐면 부산분이 좀 확실한데 옛날에 김동완 대법관이 중선위원장 할 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내 내용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원은 적극적인 모양입니다. 저 회의가 시간이 없어. 이게 지금 좀 안 받아먹는 논의가 이제 나중에 되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곧 이제 발의할 예정입니다. 서삼석 의원님 앞으로 오시죠. 의원입니까? 아니요. 서삼석 의원님. 뒤에 계신 분은 어떤 분? 저요? 예. 참가하러 왔어요. 아, 예. 저를 뭐예요? 일반 시민이. 예,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감을 좀 앞으로 오시라고. 토론 같이 하셔야 되니까. 국감을 좀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점점 더 여야로 나눠서 진영 간 대결로 가고 서로 간에 꼬투리 잡고 싸우고 말 못하기도 하고 야지 놓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저 피감기관 입장에 있는 시각으로 보면 우리 전체의 권위나 권한에 서로 자해를 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있어야지 이게 뭐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 그저 저 백태클하고 막 팔꿈치를 와겨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야 너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근데 점점 더 우리 권한을 스스로 자해하는 그게 더욱더 격화되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도 옛날에 여당일 때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해요. 행정부 변제가 있는데 보이스가 비슷하게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부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없이 이거 뭐 결선투표제 하고 뭐 선거구제 바꾸고 아무리 해봐야 뭔 상관인가 싶은. 그리고 헌법기관 하나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인데 지금 자기만의 말로 활용이 쪽수 지금 뭐 얼마 되냐. 그래도 우리가 좀 뭐 모여야 되는데 위세를 과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다른에 대해서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건 여야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충실한다고 그러고 뭐 동지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이 하부에도 문제지만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지금 정책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저 집행부가 딕테이터가 이제 저렇게 윤이 완전히 저기 뭐 민족인 검사 출신 중에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되게 저래요. 그러니까 뭐 아마 5년 전에 저렇게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결사 안 내리잖아. 그럼 백성들은 언제? 퍼펙트 스톰이 온다 말만 하면서 이거 언제 해? 예. 그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죠. 없습니다. 왜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이 출마를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국은 지금 상원 하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선출직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0년?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상원은 그냥 귀족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부회 뭐 프랑스에서 있었던 3부회라는 게 그러니까 귀족,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일부 선출된 소위 시민들 이게 이제 3부잖아요. 그게 옛날 고대 로마로 치면은 원로원하고 뭐죠? 호민관하고 또
집정관, 그러니까 호민관 집정관하고 원로원하고 또 하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3부가 그 예전부터 나눠져 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있고 이제 하원은 선출, 그러니까 뽑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상원은 귀족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하원은 그때 이제 차티스트 운동하고 하면서 투표권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과정으로 주로 나왔는데 영국은 비례대표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는지는 저도 잘 그건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국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도 영국은 단순 다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에 출연은 단순히 뭔가 의원들의 역량 부족 때문에 전문가들 들여오자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박정희 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안 했잖아요. 그 뭐지? 유정회하고 그 다음에 무슨 통일주체국민회의 전두할 때 국회의원 한번 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뽑는 전두환이 그랬나요? 그 비례대표는 정확히 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력하지 않고 여당이 한 3분의 1 정도 더 가져가려고 만든 그 유신헌법으로 유정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 비례대표가 없었고, 그다음 이제 비례대표 이후에 이제 그 전국구란 이름으로 전두환 때 처음에 시작했던 비례대표가 되고,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자라는 게 독재 상국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전두환 때 오광 헌법이 과반 이상 득표한 아닌가 여당인가 하여튼 과반 이상 득표한 정당한테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무조건 줬어요. 비례대표 3분의 1 주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야당들이 나눠가졌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국거라고 했다가 87년 개헌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비례대표여가지고 저기 종다수제로 미국은 전국과는 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보면서 지금 정치학자 중에 유럽형 선진형 의회제도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도입을 전국구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꼭 나빴던 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전두환 정부에서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의 안정적 우선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는 있지만 시도한 정치학자들이 노재봉 총리가 그 당시에 정치학자였잖아요. 예. 노재봉이 그 헌법 만들고 선거제도 만들 때 관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선호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면 아까 의원회 가치의 성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 느낌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치학을 하면서 영국하고 미국에 정부가 없거든요.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의 특성을 보면 정당 중심주의가 아니라 산업 중심주의. 미국 같은 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고 뭐 이런 건 최근에 이제 클린턴 이후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 지역의 자기가 왕이에요. 그 국회의원. 한 번 되면 바뀌기도 어렵고 왜냐면 하원 의원이 평균 인구수가 80만 명이 있고요. 상원 의원이 대통령이 주보다 그 자존심이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이 되면 다 대통령이라서 들어가기 그런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영국도 그렇게 인물 중심의 정당주의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산업주의로 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정당의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정당 중심의 선거를 치를 때는 비례대표가 성향이 강하고 산업 중심의 성향을 치를 때는 비례대표가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 정당 중심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인물 중심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을 여러 개 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을 여러 개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 만들었고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유럽은 노동당을 한번 만들어지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당의 이름은 안 바뀌는 거죠. 당의 체제가 안 바뀌고 당은 당규가 안 바뀌는 구조가 되는데 미국도 초기에는 당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처음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떨어지고 두 번째 당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게 쭉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고 그건 공화당이 둘이고 민주당은 나중에 이제 다시 민주공화당에서 일부 갈라지면서 민주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게 1900년대 초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으로 만드는데 주별로 다릅니다. 그 선거법이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도 있고 아니면은 당원들만 하는 데도 있고 아무나 와서 찍는 데도 있고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미국도 소위 시카고 머신이라고 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엽관제. 그러니까 시장을 먹으면 시카고 시장이 되면 쉽게 말해서 내 식구들 한 100명을 데리고 시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해먹고 월급 다 받다가 봉사 이런 거 다 하고 문제가 되고 시장직 이러면은 가가지고 조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총수하고 이런 게 다반사였어요. 그때 미국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손보면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된 게 결국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도 보면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 이런 게 정착되는 역사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나 과정은 그래도 경로를 보면은 좀 미국하고 유사한 이렇게 흘러오는 이제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정치학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치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연협적으로 설명할 학자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영미형은 지지자정당 중심의 문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데이비드하고 독일은 당원 중심의 문제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국은 짬뽕이죠. 짬뽕인데 지금 현재는 그 중국 공산당보다도 당원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지지자정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생기는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한 40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선거제도 주로 좀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 이외에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제기했던 결선투표제는 저는 이제 한다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은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동된 게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 장치를 둘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양당제로 그냥 쭉 갈 건지 뭐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에서 아니더라도 그게 위하고 23대 총선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개정 수요를 들어갔고 또 하나는 지방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번에 좀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못하니까 대표적으로는 교육감 선거제도 그게 정개특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이미 결론이 거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방에서 할 것인가 말이죠. 저는 예를 들어 3만 명 이하의 지역 아니면 2만 명으로 줄여주고 그런 데는 지방에서 안 하고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의견이 이번 선거에 잘해야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못하는 거죠. 인증샷 찍어도 별로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후년에 총선인데 무슨 선거제도가 중요하게 안 된다고 해서 이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나눠 있습니다. 후년에 총선을 해야 될 문제들은 워낙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정치 계획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뭐 정치라는 게 뭐 무조건 결정될 수 없는 거냐 그런 장치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제도라는 게 뭐냐면 취지와 의도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 실행은 다르게 나와요. 지금 정부가 얘기했었는데 정부가 원래 사실은 정부군의 안정을 공유하려고 해준 거예요 원래. 그런데 결국 뭐냐면 그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부역할 수 있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끌어들이게 만든 거라고.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지 야당은 공천권을 모으는 거예요. 거의 몇 대 동안 공천권을 그 공천권 실제 있어. 어떤 사람은 두 번이나 연속 정부를 한번 통과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것을 나눠야 돼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는 정말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그 총선이 2년 뒤니까. 그 예를 들면 결선 투표 같은 경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무슨 선거는 필요성가 공모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 집중할 사안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잖아. 특히 그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보는 게 그래야 바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같은 것도 논의에 참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의도를 갖고 자꾸 법대적으로 보면 감성법에 내가 왜 물어본다면 실제 의도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 중요한 건 사무총장하고 원장이 다요. 근데 퇴장할 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검찰의 핵심들 라인들을 바꿔가지고 이건 검찰이 자기가 직접 다 총대 안 내고 3분의 1 총대 내고 수사 의뢰하면 그냥 수사하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의도와 취지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뭔지 가지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프레스 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무슨 우리가 최근에 논의를 집중했던 것들을 2년 뒤 시장, 3년 뒤 시장에 보면 제가 100% 안 됩니다. 그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때 한 거 하고 4년 뒤에 할 거는 어떻게 되는지 만들고 이런 방향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사실 논의에 쓰진 않았는데 저는 정치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 중에 하나의 단어를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고 싶냐면 단기주의라고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당대표 단기죠. 대통령 5년 단임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10년 이상 하면은 낡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도 당원들도 보면은 당원 뭐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개월만 있으면 거리당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은 이런 적은 없거든요. 상당히 장기주의. 메르켈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당대표 겸 수상을 했고 대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최소한 리더가 8년은 해야 돼 나라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걸 전제로 4년 중임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당연히 당의 리더니까 근데 당의 리더가 나라의 리더가 되는 시스템은 의회 중심이죠. 근데 거기는 상당히 장기적인 걸 보장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길게 보고 그래도 이번에 안 되면 5년 후에까지는 해결합시다 이렇게 파트너로 가는데 지금은 당대표 누가 돼도 1년 후에 저 사람이 계속 멀쩡하게 앉아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이 바뀔 건데 그거 다 누가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정당이나 현재 시스템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주의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는 일단 시스템상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스템을 일단 바꾸면서 쟤들도 뭔가 희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내부의 정치권 내부의 희생이나 내지는 기득권이 실제로 좀 남들이 볼 때도 뭔가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 생겨야 되는 그래야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취약한 대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단기주의가 저는 좀 하나를 꼽으라면 그거를 꼽고 싶은데 그래서 고도는 그렇습니다. 양정수 네, 저 감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최종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세청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개인정보가 새 나가고 인권이 침해되는 기관들이 다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적법 절차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그걸 스크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런 감사원, 특히 이제 감사원은 이제 검수안박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검찰 플러스 국정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법 절차의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못지않게 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장을 행정영장주의라고 그러니까 딱 그런
감사원도 그렇고 이런 공사업장 국세청도 그렇고 그것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해야 돼요.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주제가 민주공화국을 위한 권력구조 개혁인데 기본이 대통령 권력 또는 행정 권력이 너무 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회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거냐 하는 그런 취지인 건데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불신받기 때문이고 그럼 왜 그러냐?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 나왔다시피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든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는 민주공화국을 위한 권력구조로 가려면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돼가지고 소위 그 텃밭에서도 다른 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당 민주화가 되고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그런 민주적인 그런 소양도 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다 또는 행정 권력이 너무 세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하에서는 뭐 예산권을 국회로 갖고 온다든지 또는 감사권을 국회로 갖고 온다든지 하면은 물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비난은 덜 받겠지만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는 국회가 뭘 권한 강화한다고 그러면은 니네들이 지금도 그런데 뭘 권력을 강화하시려고 하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정당생활을 몇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중앙당이 쓰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는 그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처럼 행정 권력이 강한 체제 하에서는 또 특히 야당이 그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가지 않으면은 지리전련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결국은 모든 게 뭐 처음으로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국회에 대한 신임도 강해지고 당내민주와 또 행정부와의 관계에 바꾸는 데 있어서 살려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제가 정리하니까 이제 우리 김종민 의견 의원님. 좀 내고 싶습니다. 예? 의견 좀. 예, 그러면 뭐 간단히 좀 예, 해주세요. 예. 거의 정리할 때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 왔는데 제가 김영배 그 국회의원 존경하고 그 지역군 내가 기흥 뉴타운 사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나오고 들었었는데 실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식물 대통령이 거의 이 지지율이 28%인데 이거 끝까지 갈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등록이 비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요 강요들의 그 인선 자체는 엄청 심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이건 더 심각했어요. 지난번보다 차라리 더 나은 거예요. 이건 검사들 위주이고 특히 행정부가 야합해가지고 밑에 단체들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산업범의 그 단체의 그 행정부의 강요를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부회장으로.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몇백 개 돼요, 이게.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이따가 자리에 가려고 그래, 차관으로. 이게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게 다. 그리고 역관제가 뭐 시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없애야 돼, 이게. 그거 없애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원의 이 문제가 심각한 이 감사원 수준이. 왜냐면 감사원 분명히 헌법에 독립단체들, 독립기관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어떤 정치권에다 이렇게 뭐 아반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망스럽고 이거 국회에 들어와야 되고 엄연히 그 감사를 제대로 하고요. 저는 상당히 그 현재 정부를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이거는 정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이거는 예측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 바뀌는데 바뀌면 뭐냐 그때 조심해야 되게 전체를 안 밟아야 되게 적반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걸 얘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옆으로 하려면 현재 걸 잘 연구하셔야 돼요.
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좋은 정치 바라고 현재 국회의원님들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많이 들었는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요 민주가 들어서면 잘해야 돼 이게 더 나아야지 자꾸는 더 못해지고요 특히 보인 부인 장모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김건희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집권을 가지고 예. 심한 경우 탄핵까지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오셨습니다만 오늘 논의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사실 이 권력 구조개 부분은 큰 담론 수준도 있고 디테일하게 논의된 수준도 있지만 강론에서 더 논의를 하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한 가지는 네. 그 권력구조 문제에서 보통 이제 우리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들을 관행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장관이나 무슨 공무원들한테 개인한테 권한을 주는 거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집행하는 거라만 주는 거지 뭔가 새롭게 결정하는 거는 다 상위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정부 구성을 할 권한을 개인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의회나 의회의 추천, 사전 추천이나 사후 승인 없이 인사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대통령제나 의회장을 떠나서 대통령 인사에 대한 그 사전 추천이든지 사후 동의든지 이 제도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꼭 예. 지금 이제 제기하신 문제가 다음 주제하고도 이어지고요. 조금 전에 양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그다음 아까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 최종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이원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등이 다 또 연관이 다음 주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 화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여기서 하는데요. 행정국가, 관료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누구지 발표가?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 못했습니다. 발표를 떠났는데 발표자를 오늘 정하신 홍기현 의원님이 네, 다른 분도 해줬으면 행정부 출신이니까 홍기현 의원님 말고 한 분 정도 더 서동용 의원님 사실 정치에 관한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럼 이원호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도 그러면 세 분이 같이 준비하시는 걸로 예, 세 분이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이거. 야 이거 이거 박사님